안녕하십니까, 용현우쌤입니다. 오늘은 문법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건데, 영어라는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어가 어떤 목적과 어떤 기능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언어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서 오늘은 말과 글, 즉 우리가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품사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언어의 이해라고 얘기를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네, 일단은 언어를 알아야지 영어가 됐든 우리말이 됐든 좀 제대로 된 이해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언어가 무엇인지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써봤어요. 자, 첫 번째, 언어란 필자 아니면 화자, 그러니까 쓰는 사람 혹은 말하는 사람의 의사요, 의도라고도 하고요. 뭔가 말하고 싶고 쓰고 싶단 말이야. 요거를 이제 타인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달한 것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 받는 사람, 우리는 듣는 사람이면 청자, 읽고 있는 사람이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면 독자라고 할 거고요. 이 받는 사람이 그 의사, 그러니까 필자가 보내고자 했던 그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언어의 정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의사 소통이라고 부르죠. 여기까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선생님이 왜 하냐라고 하면 이 의사 전달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자, 그래서 이제 의사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단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각 언어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몇 단어를 써놨어요. 영어에서 뭐 예를 들면 hot, 더워, please, 제발요, mommy, 엄마라는 단어로도 이것만으로도 이제 의사 전달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만 이 의사 전달의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단 말이야. 대충 위급할 때나 아니면은 아기가 이야기할 때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하거나 추론을 해서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이 단어만 가지고서는 정확한 의사 전달은 안 된다. 그래서 온전하고 그리고 좀 더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 단위는 우리가 문장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구체적인 최소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던 걸 가지고 선생님이 응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문장 두 개를 써봤어요. 자, it's hot outside 했어요. 밖이 덥네요. 라고 밖이 덥다라는 명확한 의사 전달이 됐죠. 그리고 mommy, 엄마, would you please get me some popsicles 했어요. 자, 엄마 나한테 내가 더우니까 제발 아이스크림 좀 사주면 안 돼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가 문장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확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명료하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만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얘기겠지만 글이라던가 아니면 대중 앞에서 다양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할 때는 이것보다는 더 많은 문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전달해서 상대방이 내 말에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할 수 있는 의사 전달의 단위는 최소한 문 단위 되거나 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들을 잘 모아서 문장을 만들고 문장들을 잘 모아서 문단 혹은 글을 만들 거예요. 자, 우리는 수능을 보고 다니는 친구들이잖아요. 수능을 봐야 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글을 잘 읽어야 돼요.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어가 어떠한 약속을 통해서 문장이 됐고 이 문장들이 어떤 생각과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글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간략하게 선생님이 과정을 좀 썼어요. 단어의 조합은 문장이다 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조합을 하는 게 아니라 합의된 규칙이요. 그 규칙을 우리는 문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그쵸? 요걸 잘 가지고 문장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다른 여러 가지 문장들도 만들어 볼 거고요. 이 문장들을
조합을 하는데 이번에는 규칙이라는 게 아니라 글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로 글을 구성을 해야 된다 였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문법 강의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니 최종 목적은 또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일단은 당연히 단어들부터가 최소 단위다 보니까 꾸준하게 선생님이 항상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숨쉬듯이 단어를 학습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어휘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 오늘부터 배우게 될 기본 규칙, 이 문법을 가지고 문장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를 하자. 문장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번 강의의 목표가 되고요. 1단계가 되겠죠. 이것이 바탕이 돼서 규칙만 가지고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 나가면서 다양한 문장들을, 그래서 이 문장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이어져 있는지를 서로 간의 문장들의 논리적 구조를 보고, 그리고 이제 영어 영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는 소재들도 가뜩이나 한국말로 해도 짜증이 날 텐데 영어라는 다른 외국어로 나오다 보니까 소재의 이해까지 조금 더 곁들여서 주제에 대한 파악을 합니다. 그게 우리 수능에서의 답이 될 거고요. 그게 우리 이제 정시반 수업까지 가는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3학년 11월 달에 보는 수능 영어 영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지금까지는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사 전달을 명확히 해주고 그것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어로부터 출발을 해서 문장, 글로 간다라는 걸 봤으면, 그럼 이제 단어부터 우리가 좀 파헤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과 글을 위한 재료라고 지금 타이틀을 선생님이 달았고요. 네, 결론은 최소 단위인 단어를 구분해야, 그치? 단어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단어를 구분을 해야 되는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문장을 규칙에 따라서 써보고 읽고 알아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도 이제 단어를 구분한 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품사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선생님이 써놨죠. 네, 수많은 이 단어들을 비슷한 성질별로 그냥 단순히 묶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분류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분류를 해놓고 그 분류된 덩어리 안에서 규칙별로 문장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최종 첫 번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단어를 외우는 것도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볼 때마다 이 단어의 품사가 어떻구나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문장 속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이 품사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생이고요. 고등학교까지 지금 오면서 사실 영어 품사에 대해서 수업을 모르긴 몰라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엄청 많이 들었을 거고 다 명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국어와 다르게 품사가 8가지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이 8가지 품사를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문장 속에서 보면서 이 단어는 이런 품사를 가져서 이 자리에 위치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길 바라고요. 선생님은 명사를 1번으로 놨는데 명사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명사의 성질을 갖는 단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영어로는 noun이라고 붙이기로 합니다. 다만 이제 1-A라고 선생님이 썼죠. 이따가 보게 될 대명사라는 친구와 명사라는 친구는 유사함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같은 패밀리로 나중에는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사라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다 알고 있다시피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라고 어떤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다 명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에도 배우셨고 영어 시간에도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사들을 간단하게만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특정한 대상에다가 붙이는 이름이긴 한데 유일한 이름입니다. 유일한. 어떤 대상을 부를 때 딱 그렇게만 얘기해야 되는 유일한 이름이요. 그걸 우리는 고유하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이름도 고유명사가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뉴욕이라던가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뉴욕시티가 맞겠죠. 로드니라는 친구가 있으면 로드니라는 이름, 그죠? 사람의 이름.
그다음에 Korea가 있는데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단어겠죠. 그렇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요. rodney라는 친구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rodney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친구를 고유 명사라고 합니다. 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직접 현실에서 우리가 보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거나 아니면 만지거나 어떻게 해서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형체라던가 실체가 있는 것이요. 실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명사라고 하는데 뭐 깐깐하게 5가지로 명사를 선생님이 나누진 않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집합, 물질 다 포함시켜서 일반적인 명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렇죠? 이름 붙이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pasture 했어요. 어떤 풀밭이나 목초지를 뜻하는 거고요. coal 했어요. coal은 석탄이라는 뜻입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그냥 기본적인 일반적인 명사인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만질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고요. 어떤 것을 뭐 들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있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생각 같은 경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런 개념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개념 생각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잖아요. 그 친구들도 사실은 명사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독해를 하실 때도 이 추상이라는 말은 생각 속에 있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idea라던가 notion, 어떤 개념, ideology, 어떤 이념, the metaphor, 어떤 비유, 은유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만지거나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름 붙여서 지칭하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를 명사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그냥 대충 이런 것들이 명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결론을 한번 지어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불러요. 가리키고 부를 수 있대요. 우리는 이걸 한자어로 어떻게 하냐면 지칭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좀 약속을 할게요. 아셨죠? 어떤 부를 수 있어. 내가 제 이름 알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친구를 대상이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대상이라고 약속을 한번 하고요. 그럼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게 의사 전달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선생님이 품사 중에서 단어를 분류한 품사 중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첫 번째, 동작을요. 움직이거나 뭔가를 하는 동작을 하거나 그럼 자기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대상은 가만히 있는데 그 동작을 당하거나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작을 주거니 받거니요. 네,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의 상태가 어떤지요. 대상이 지금 어떻게 있어요? 어떤 상태에 빠져 있어요? 라든 이런 자세한 상태에 대한 설명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요거를 유념을 할 거예요. 이 대상은 전부 뭐다? 명사다. 그리고 이제 noun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n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다 정도 기억만 합시다. 자, 두 번째 품사인데요. 선생님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B라고 해놨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품사입니다만 선생님은 위에서 했던 명사라는 친구와 굉장히 관련이 많고 유사한 성질을 지녀서 같은 패밀리로 묶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라고 안 하고 1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대명사입니다. 이 대명사의 대는 그냥 대신 나왔어요. 대신하다 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로는 pronouns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대명사다 보니까 그대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앞에 먼저 등장을 했던 원래 명사를
또 쓰고 싶은데 또 쓰지 말라고 하네요 라던가, 아니면 내가 계속 쓰기에는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대신하였을 때 대명사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대신하여 쓰는 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표현을 해서 대상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예를 들자면 그냥 뭐 온도가 지금 뭐 높아요 낮아요 라든가, 거리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무언가를 대상에 대해서 꼭 지칭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를 딱 집어넣고 싶지 않을 경우요. 그래서 이걸 대상을 알 수 없어서, 아니면 넣고 싶지 않아서 걔 대신하여 쓰는 말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이 대상이라는 게 명사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사 대신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두 가지를 선생님이 써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이요. 점점 추워지고 있어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러면 요 it이 온도일 수도 있고 날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있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냥 나 지금 추워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 요 it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딱 무엇인지 지칭이 안 되고 it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자, 누군가가 stole my purse, 나의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였어요. 그럼 someone, 분명히 내 지갑은 누군가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누가 가져갔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름을 모르잖아. 그랬을 때도 이 자리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어떤 대상이 이 짓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someone이라는 대명사를 대신 갖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이런 류들을 대표적으로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어보면 명사를 대신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한다면 명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해줘야 그 명사 자리, 명사 자격을 대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사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명사와 같은 성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별을 나타낼 수 있다거나, 여러분은 다 알죠? he, she. 수를 나타낼 수도 있었죠. 그쵸? 네. 뭐 대신지, those인지라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 격은 이제 문장으로 우리가 확장을 할 때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잠깐 설명을 안 할 거고, 명사와 같이 보자라는 것만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은 명사와 대명사는 같은 종족이다,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줄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문장으로 활용을 할 때는 이 친구들은 거의 같은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볼 품사는 동사라는 친구입니다. 뭐 움직일 동자를 쓰긴 합니다만 verbs고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동사라는 품사가 없으면 언어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품사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까지 명사와 대명사를 봤으면 이 명사와 대명사만으로는 의사 전달이 명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 명사를 했을 때 동작을 표현하거나 주거니 받거니 상태를 표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역할을 명사가 있으면 명사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동사라는 친구가 와서 명사에 대한 동작 내지는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는 대상 했는데 우리 대상하면 뭐로 보기로 했죠? 명사의 동작이나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명사가 지금 이렇습니다라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run 달리다, make 뭔가를 만들다, remain 남아있어요. be는 정말 다양하게 쓰이죠. 뭐뭐이다, 뭐뭐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죠.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즉, 요 말을 다시 하면 선생님이 방금 전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명사의 동작 상태를 쓰기 위해 근데 요거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 선생님이 썼거든요. 자, traffic signs 했어요. 자, 일단은 traffic sign 하면은 신호등이라고 해도 좋고요. 교통신호라고 해도 좋습니다. 교통신호들이 하면 요 교통신호라는 대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통신호라고 부르죠. 얘에 대해서 얘가 뭐라는데 make 하신대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동작을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가 동사겠네요. 자, 지금은 알고 있겠지만 지금은 단어 그 자체로만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문장을 썼지만 여러분은 make은 동사잖아 라고만 생각해보면 이 make은 왜 나왔니? 라고 했을 때 이 명사가 make이라는 걸 하고 있단다를 보여주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쵸? 그리고 vehicles 했습니다. 차량들을 stop and go. 차량들이 있는데 차량들은 또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stop 하고요. 차량은 멈춥니다. 그리고 차량들은 go. 갑니다. 라는 얘네들도 얘에 대한 이 명사죠. 차량들에 대한 동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이런 거 지금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냥 동사라는 단어들이 왜 있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명사에 대한 설명,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사가 왜 이제 필요하냐? 동작과 상태. 이건 누가 하는 일? 동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왜 반드시 필요합니까? 했을 때 온전한 의사 전달의 핵심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핵심이라고 했죠. 이 온전한 의사 전달이라는 말은 구체적이라는 수식어랑 같이 붙을 겁니다, 아마도. 네, 구체적인 어떤 상황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 동작 상태가 있어야만 명사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사가 무언가를 해, 명사가 어때 이렇게 구체적인 전달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화를 선생님이 시켜봤어요. 진화를 시켜봤는데 자, 교통 신호들 마침표.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교통 신호등 뭐? 교통 신호들이 만들어. 그래 만드는구나도 좋았는데 이제 문장이에요. 여기는 만들었는데 그럼 뭘 만들지? 물음표. 교통 신호들이 만들어요. 차량들을요. 말이 되나 보나 했는데 잠깐 어떻게 신호가 차량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해서 마지막에 또 물음표가 생겨요. 그래서 트래픽 사인들이 만드네요. 차량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차량들이 stop and go 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구분이 좀 가면서 어떻게 어엿한 하나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해주는 온전한 의사를 전달해주는 하나의 문장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사라는 품사가 없으면 구체적 상황 전달, 동작 상태 전달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명사와 동사가 가장 중요한 품사고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할게요. 자, 세 번째로 보게 될 품사는 형용사라는 친구입니다. 형용사 adjectives라고 읽는데 형용사부터는 이제 두 번째 등급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명사와 동사 없이는 기본적으로 온전한 의사 전달이 아예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근데 형용사라는 친구부터는 조금 더 선택적이고 부수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형용사는 첫 번째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명사 없이는 못 살아라고 적었습니다. 형용사만 띡 있는 게 아니라 명사라는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형용사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씩 보도록 하죠. 자, 명사가 주어졌어요. 어느 문장이든 뭐든 간에 대상이 주어졌단 말이야. 근데 그냥 명사만 쓰다 보니까 이 명사들 간에도 같은 명사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명사는 조금 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명사야. 자세하게 내가 좀 더 써볼게 라고 형용사를 씁니다. 그건 우리는 수식이라는 말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꾸민다라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수식이라는 말, 꾸민다라는 말은 이제 고등학생이면
조금은 어려운 말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했더니 명사가 제시가 됐을 거예요. 어떤 명사가 제시가 되는데 그 명사를 생각하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범위를 확 좁혀줄 거예요. 한정한다 그래요. 범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한정 지어줄 거예요. 이렇게 쭉 좁혀버릴 거예요. 이게 왜 수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밑에 예문을 좀 보죠. 자, 그냥 명사 하나가 제시가 됐어요. An elephant.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양한 코끼리 한 마리가 떠오를 거예요. 한 마리면 돼요. 그냥 코끼리라는 그 개념 속에 한 마리만 떠오르면 돼요. 그게 어떤 코끼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an elephant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코끼리의 경우의 수는, 가지수는 무한정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 giant, 거대한, 큰이라는 형용사를 집어넣었어요. A로 쓸게요. 형용사를 집어넣어서 이 명사를 꾸며준다, 수식한다 했는데 이렇게 탁 붙어있죠. 여러분 다 아는. 붙어있는데 이러면요. 놀랍게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아기 코끼리, 뭐 아니면은 뭐 사냥을 당해서 굉장히 쩔뚝쩔뚝 노쇠한 코끼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렇게 giant라는 말이 elephant와 같이 어우러지는 순간 되게 많은 코끼리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무한에 가까운 범위에서 큰 녀석들만요. 그럼 굉장히 줄어들겠죠.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코끼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범위가 한정된다 라는 말을 써도 되겠죠. 범위가 한정된다라는 말. 그래서 꾸며준다는 형용사가 마치 명사를 확 물어서 생각할 수 있는 명사의 범주를 확 줄여줄게요. 한 번 더 볼게요. 자, 티모시라는 친구가 told me,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to take things out, 어떤 물건들을 꺼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물건들이요, 어떤 물건들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랬더니 티모시가 내가 to take dangerous things out 했어요. dangerous things out. 위험한 물건들을 꺼내라고 이야기한 거네요. 그러면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물건들은 범위가 이만큼인데 위험한 물건은 이거보단 적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렇게 things를 dangerous가 확 물고 있어서 범위를 한정 짓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요라는 말은 한정한다라고 얘기하고요. 한정적인 기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정적인 기능을 할 때는요. 명사의 바로 앞이나 뒤에 등장하셔야 돼요. 바로 앞뒤요. 그래야 물어줄 수 있을 거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야 우리는 첫 번째 한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형용사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을 봤더니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자, 동사가요. 가장 중요하기도 했던 그 필수적인 동사가 제대로 일을 못할 때요. 제대로 일을 못할 때. 엥? 동사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만들어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명사에 대한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친구가 동사였는데 특히 명사의 상태 설명을 제대로 못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형용사가 잠깐만 명사 없이 못 산다는 친구였으니까 명사에 대한 상태를 동사가 다 맡아서 해줄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명사 없이 못 사는 그 형용사가 같이 등장해서 나머지 못한 부분을 명사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해줍니다. 그래서 동사가 일을 제대로 못할 때 그럴 때 도와주는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서술한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명사의 상태를 동사만으로 전달을 할 수 없을 때 동사만으로는 안 될 때요. 누굴요? 명사의 상태를요. 그러면 동사와 함께, 그쵸? 동사는 필수니까 필수로 써주어야 되는 친구라서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동사는. 그래서 동사 있는데 동사랑 함께
명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명사의 상태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명사의 상태를 동사와 함께 서술해준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서술이란 말은 글을 쭉 이어서 마침표 찍어줍니다 라고 설명해줍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문장에서는 서술적 용법이면서 서술적으로 쓰였다고 하면서 얘를 우리는 보어 역할을 한다 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게 되겠죠. 문장으로 넘어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보어 역할은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예문을 좀 보죠. The borderless world thesis 했어요. 자, 일단은 국경 없는 세상이라는 개념이 해서 여기까지가 명사가 등장을 했고요. became이라는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become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긴 한데 become이라는 동사는 뭐뭐가 되다, 어떻게 되다예요. 되다. 그렇죠? 됩니다,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런 개념이 되었다. 뭐가 됐는데? 어떻게 됐는데? 라는 궁금한 점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사까지 나왔음에도 상태에 대한 설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명사에 대해서 부족한데요?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얘가 일을 다 못하는 동사였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The borderless world thesis became extinct 했습니다. extinct라는 건 멸종한, 사라진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자, 어떻게 됐습니다.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정도가 돼요. 멸종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 쓰여 있지만 앞에 있는 이 명사에 대해서 얘가 책임지고 설명하고 서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동사하고 형용사가 등장을 했는데 마침표 찍어서 멸종했구나, 얘가 멸종했구나, 없어졌구나 라는 의미를 명확히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장으로 확장을 했을 때 명사의 상태를 동사를 도와줘 가지고 서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총 형용사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 명사를 바로 앞이나 뒤에서 확 물어서 명사를 꾸며줘요. 명사의 범위를 한정 지어줍니다. 하나. 두 번째는 동사가 명사를 전담해서 동사의 상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됐는데 동사가 명사의 상태를 온전하게 설명해 주지 못할 때가 있더라. 그런 동사가 있더라. 뜻을 보니까 그럴 때는 동사 뒤에 동사를 도와서 명사의 나머지 부족한 부분, 정보 상태를 설명, 서술해 준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한정, 서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그냥 서술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꾸며줘요, 수식해요 라고 혼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혼동하지 마십시오. 얘는 확 물어준다 했고요. 서술은 적어도 동사 뒤에 나와서 해당하는 명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문장을 끝마쳐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의 개념이 되겠죠. 자, 그리고 형용사가 아까 처음부터 썼습니다만 명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어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은 나중에 수능 29번을 푸실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 없이는 못 산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까지 봤습니다. 자, 명사, 대명사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었고요. 동사 무진장 중요한 친구였습니다. 형용사, 명사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를 도와주기 위한 형용사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부사라는 친구는 그 앞서 이야기했던 단어 품사들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어떤 중요도가요? 반드시 쓸 필요는 없는 품사가 됩니다. 우리가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요. 자, 그런 친구들을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수적이고 부가적이다라고 할 때 그 추가적인 느낌을 갖는 한자 부를 쓰고요. 부사 adverb가 됩니다. 네. 봤더니 명사 말고요. 명사 말고 왜? 명사에 대해서는 누구? 형용사가 이야기할 거였어요. 다른 말들은 전부 부사인 내가 수식할 거야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배웠는데 형용사는 명사에 대해서 상태를 설명하거나 명사를 꾸며서 한정하거나 이 정도였거든요. 그럼 이제 명사는 형용사랑만 놀아요.
그런데 나머지 친구들이 있잖아요. 동사도 받고 우리는.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한테 붙어 있을 수 있지만 형용사가 형용사한테 붙어 있다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런 경우들에서는 이 부사라는 친구들이 나머지 더 문장을 자세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화려해지죠. 다양한 걸 껴주기 위해서, 추가하기 위해서 부사라는 친구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장에 일단 뭐가 들어야 돼요? 부가적인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글로 확장을 했을 때는 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는 단서를 찾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부사의 태생은 메인으로 내가 전하고 싶은, 주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사는 다 있고 그 밖에 다른 자세한 것들을 추가하는, 부가하는 내용입니다. 혹은 분위기를 부가적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요. 아니면 어떠한 상태나 정도가 부사와 함께 만나서 더 증폭이 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추가하는 말이었고요. 자,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명사에는 부사를 쓸 수 없습니다. 명사와 함께 부사를 쓸 수는 없고요. 명사랑 형용사랑이라니까. 그치? 근데 이제 부사를 가지고 선생님이 같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원래 문장은 이런 거를 빼시면 돼요. 빼시면 되는데 스티븐이라는 친구가 came up with 뭔가를 떠올렸답니다. A marvelous idea. 굉장히 훌륭한 생각을 떠올렸대요. 이 정도의 문장이었어요. 여기 있는 문장이었는데 앞에 apparently라는 부사가 붙게 됩니다. 부사가 붙게 되는데 분명히 명백히 겉보기에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 내용 자체가 스티븐이라는 친구가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apparently를 앞에다가 그냥 박아버렸어요. 이래버리니 이 문장 전체에 스티븐이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당연하고 분명한 거야. 눈에 뻔히 보이는 얘기였어. 그럼 여기 전체 내용은 원래 그렇게들 당연한 일이었어 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전체를 얘가 분위기를 결정해 주네요. 추가해 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라는 생각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맨 앞에 붙는 게 대다수입니다. 같은 문장이었는데 선생님이 얘의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Stephen apparently came up 했습니다. 이러면 요 뒤에 붙어서 요렇게 할 거예요. 자, 뭔가 생각을 떠올리다라는 동사에 명백히 떠올렸어라는 거 뭔가 똑똑하게 딱 눈에 띄게 탁 떠올렸다라는 그 떠올렸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분명하게 떠올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 come up with를 어떻게 했냐를 얘기해 줄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같은 문장에 Stephen came up with an apparently marvelous idea였어요. 자, 이번에는 이 marvelous 훌륭한이라는 느낌으로만 가져도 괜찮아요. 훌륭한이라는 형용사였고요. 얘가 명사였거든요. 이렇게 한정 지어줬거든요. 근데 이 형용사가 좀 외로웠나 봐. apparently marvelous 했어요. 겉보기의 정도로 좀 느낌을 바꿨습니다. 선생님은 눈에 너무 띄다 보니까 겉으로 딱 보이는 거야. 그치? 겉보기에 뛰어난 아이디어,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건 속은 또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pparently가 부사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군데 막 붙었어요. 누구 제외하고 명사한테만 못 붙었고 동사도 붙고 형용사한테도 붙고 이랬는데 apparently 말고 앞에 하나를 더 썼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quite apparently 매우나 꽤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꽤나 분명하고 꽤나 명백하게 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이라는 느낌인데 꽤나라는 말이 한 번 더 붙어서 꽤 당연히 분명히 이렇게 돼서 이제는 더 심하게 그냥 당연했던 일이었다면 여기서 이제는 아이 놀라지도 않아 이제 너무 맨날 그랬으니까 라는 조금 더 부사가 꾸며주면서 수식을 함으로써 더 분위기를 바꿔줄 수도 있네요. 그래서 부사도 수식하더라. 그럼 이 말을 종합을 해보면 여태껏 나왔던 품사 중에 명사를 제외하고는 부사가 온갖 군데에 붙어서 약간의 분위기나 방향을 바꾸기는 하네요. 다만 이 친구들이 없고
없고 해도 우리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 의사는 스티븐이 떠올렸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이 부분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사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부가적인 친구들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형용사와 부사가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수식한다라는 그 공통점 때문에 수능이든 어디든 굉장히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한데 형용사에 명사 없이는 못 살아라는 그 말 반드시 숙지하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지금까지는 아주 중요한 주요 품사를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품사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제목을 동사를 제외하고, 동사는 진짜 중요해요. 동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요. 주요한 품사요. 1번부터 4번까지를 썼습니다. 명사, 대명사 포함해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로 만들어주는 재료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로 쓰인다고 하니까 단독으로는 쓸 수 없다라는 거.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무언가와 함께 나와줘야만 빛을 발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품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치사와 접속사라는 친구입니다. 자, 여기부터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명사부터 부사까지 오는데 그들의 특징은 한 단어로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전에서 찾으면 명사는 명사예요. 이렇게 그냥 나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 이야기할 친구들은 전치사나 접속사인데 전치사라고 사전에 등장을 하지만 전치사만, 접속사만 써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다 뒤에 무언가 함께 나오는 친구들과 어우러져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동사를 제외하고 다른 품사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만들어주는 재료로서 쓰는 단어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전치사입니다. prepositions라고 하고요. 명사 앞에 두는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누구랑 노는 거냐? 일단은 명사와 놀자. 명사와 놀아서 요렇게 하나로 보자. 한 개의 단어처럼 보자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사와 함께 써서요. 다른 친구들은 안 돼요. 명사와 함께 써서, 자, 첫 번째로 명사를 한정하는 형용사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형용사가 한정 기능이 있다고 아까 전에 배웠잖아요. 걔보다도, 걔만으로는 명사를 한정을 짓긴 짓는데 더 한정을 짓거나 더 멋있게, 더 구체적으로 꾸며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형용사처럼 쓸 때 우리는 이 전치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형용사 역할을 하기 위해 전치사와 명사를 같이 써서 다른 명사에다가 이어붙여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보면 문장을 선생님이 썼어요. People in the most parts of the world struggle each other 했네요. 자, 원래는 사람들이 struggle, 서로 싸웁니다. 투쟁하고 있어요.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동사가 있고요. 명사가 struggle이라는 행동을 해 라고 이야기를 잘 해줬는데 어떤 사람들인지를 형용사로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in 이라는 어디에 어디 안에라는 그 전치사와 the most parts of the world 했을 때 지금 선생님이 뭔가 붙인 게 많습니다만 요 part라는 친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라는 뜻이었는데 대부분의도 살짝 빼볼게요. 그럼 여기 명사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을 어디까지 썼냐면 in the most parts of the world. 물론 여기도 전치사가 있네요. 잠깐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요건 생각하지 마시고, 자,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가 됩니다. 이 명사에 대해서 단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두 단어 이상이 되게 됩니다. 전치사만으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와 다른 명사가 여기 등장을 해요. 그죠? 이렇게 조합이 되어서
어떤 명사 바로 뒤에 붙습니다. 바로 뒤요. 바로 뒤. 선생님이 아까 형용사 했을 때 한정을 할 때는 명사의 바로 앞이나 뒤에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명사 바로 뒤에 전치사와 명사 이렇게 조합을 해서 바로 앞에 있었던 이 명사에 대해서 한정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범위가 좁혀지죠. 이 단어를 한 단어짜리 형용사로는 표현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쵸? 힘들 거예요. 이 친구들 단어 수도 많아졌긴 하지만 누구 덕분에 전치사라는 이 in이라는 친구 덕분에 뒤에 명사와 함께 나와서 형용사스러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치 형용사처럼 쓴다. 그리고 이제 전치사라는 친구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다양한 전치사가 있겠죠. in, at, on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들의 공통점은 명사와 함께 엮여서 묶여서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형용사처럼 물어준다. 수식한다. 한정한다라는 걸 꼭 기억할게요. 첫 번째 기능 그래서 형용사의 한정적인 기능처럼 하나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자, 방금 전까지는 명사 바로 앞, 뒤 여기서는 이제 뒤에만 붙게 되겠지만 바로 뒤에 붙어서 한정 기능하는 형용사처럼 쓰는 기능을 봤다면 두 번째 부사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구체적인 수식 표현입니다. 여기랑 공통점은 어떤 형용사, 어떤 부사 전부 뭐 한 단어짜리로는 표현하기가 조금 껄끄럽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누굴 활용해서 전치사라는 친구를 활용해서 전치사와 명사가 같이 오겠죠. 그 덩어리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처럼 기능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죠. 자, 일단은 쌤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봤는데요. 자, we made our portfolio. 우리의 포트폴리오, 우리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모음집인데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만들었습니다만 해도 문장의 의사 전달은 다 됩니다. 동사가 전달을 해주네요. 그쵸? 포트폴리오들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at 이라는 전치사가 보이고 at the various locations, the locations라고 최종적으로 여기 명사가 붙네요. 전치사와 명사가 같이 붙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도가 됩니다. 다양한 장소에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 경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요. 근데 그 만드는 행위를 어디에서 했어요? 라고 해서 다양한 장소들에서 만들었어요. 라고 부가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사를 꾸미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만드는 행위가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났어요. 정도 동작 꾸미고 있다. 그래서 얘도 부사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였어요. 컴마하고 including 했는데 여기에 ing가 붙어가지고 여러분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분사가 아니라 이 친구도 전치사예요. 두 번째. 뭐뭐를 포함해서 어떠어떠한 명사를 포함해서라는 전치사인데 including Seoul, Tokyo, Los Angeles, and London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전부 결론만 얘기하면 명사예요. 그죠? 고유 명사들이고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를 합쳐서 다양한 장소들에서 만들었는데요.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장소들이 어디냐면요. 이러이러한 장소들을 포함해서요. 라고 또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류들이요. 1번, 2번 덩어리는요. 한 단어짜리 부사로는 표현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전치사는 일단 첫 번째, 뒤에 등장하는 명사, 바꿔 얘기하면 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얘를 함께 덩어리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로만 봤을 때는 한 단어 똑 떼면은 전치사 한 단어로 보겠지만 그 전치사가 있다면 그 뒤에는 명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래서 덩어리 지을 거고요. 이제부터는 재료다 보니까. 그래서 그 덩어리를 우리는 전치사로 시작하는 구라고 얘기할 거예요. 말의 덩어리, 구. 전치사 구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구, 그래서 이 덩어리는요, 첫 번째, 형용사가 되거나 아니면 부사처럼 쓰이게 되겠죠. 이건 어떻게 구분해요, 선생님? 그러면 문장 속에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법칙만으로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들이 문장으로 쓰여서 읽어보아 하니 얘는 이쪽에다가 붙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연습이 필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전치사라는 친구를 알아봤습니다. 전치사라는 친구는 명사랑 찰떡궁합이 돼서 한 덩어리가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당연히 단독으로는 쓰지 못한다. 그리고 전치사라는 이 재료에서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쓰였어요. 선생님한테서. 그렇죠? 두 번이나 쓰였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 단어 하나보다는 더 구체적, 즉 자세한, specific한 그런 표현을 위해 부가적으로 쓰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장 속에서 정말 많은 전치사들을 보아왔죠. 맞나요? 그래서 다양한 전치사들이 있을 테지만 오늘은 개념만 가져가기 때문에 분류만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치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굵직한 품사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전에 단독으로는 쓰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인 접속사라는 친구입니다. 영어로는 conjunctions라고 얘기를 하고요. 접속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접속이라는 말에서 접자라는 게 붙여줘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붙여서 이어 붙이는 말을 뜻하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접속사라는 그 테두리 안에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접속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길어진 문장들, 길어진 글에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접속사는 종류가 많고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오늘은 개괄적으로 접속사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까지만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 접속사만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접속사가 갖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은 접속사가 어떤 친구들이구나라는 걸 위주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접속사가 무슨 말이냐 했을 때 다양한 말들을 했어요. 정말 추상적으로 얘기했네요, 쌤이.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한 문장 안에서예요. 자, 한 문장 안에서입니다. 한 문장. 알겠죠? 이제는 접속사가 들어갔다는 건요. 여러 문장처럼 보일지라도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 이어줄 거잖아. 그치? 한 문장 안에서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어 붙여줍니다. 손잡아줍니다. 이런 느낌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아야 될 접속사는 진짜로 손만 잡아주는 이야기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만 시켜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거랑 뒤에 얘기한 거랑 같이 붙어라, 한 문장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손만 잡아준다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 내용과 뒷 내용을 이어서 같이 가라 라는 느낌.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연결만 시켜주는 접속사는 이름이 등위 혹은 이제 책이나 어떤 표현에 따라서 대등 접속사라고 합니다. 뭐 중요도는 이제 여기다 표시를 했는데 이 등위 접속사가 기본이 돼야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손만 잡아줍니다. 정말 이어만 준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자, 그래서 and, but, or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 많이 봐왔던 친구들이죠. 이들의 기능은 뭐냐? 각기 뜻은 다릅니다만 앞에 A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친구도 있어요. 라고 손잡고 있습니다. A라는 친구가 있지만
B라는 친구가 있네요 라고 한번 뒤집어주는 but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뒤집어준다고 해서 둘이 연결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A 아니면요. A를 얘기했는데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 뭐 선택해 보시든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A or B도 있습니다. 결론은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으면 걔를 손잡아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름이 왜 등위 혹은 대등 접속사예요 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 앞에서 예시로 든 A와 B의 경우에 A가 진짜 A가 아니고 B가 진짜 B가 아니죠. 그쵸? 다양한 말들이 요 A에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이 A라고 쓴 친구와 B라고 쓴 친구는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라는 게 대등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러면 우리가 여태 배운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안에 and나 but이나 or가 들어갔다고 쳐요, 가운데. 그럼 문장으로 블라블라 얘기했으면 and, but, or 같은 게 있어서 문장을 다시 이어주든가. 이것도 문장 하나, 이것도 문장 둘. 이렇게 이어지겠죠. 대등하죠. 앞에 명사를 썼으면 요 가운데에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고요. 다시 명사로 이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썼으면 가운데 등위 접속사가 있고 같은 형용사 역할 자격이 있는 친구를 넣어주셔야 이것이 서로 엮였습니다. 이어졌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뒤로 붙어 있는 친구들이 가운데 등위 접속사를 두고 서로 같은 자격을 갖습니다. 대등한 자격을 갖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서로 나란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를 병렬이란 말이 좀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병렬이란 말을 과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 아마 했었을 텐데 병렬이란 말이 이제 안 되면 평행 구조라고도 합니다. 평행 구조라고도 하고요. 나란히 손잡고 있어요 라는 뜻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등장을 할 때는 여기는 문장인데 여기는 문장이 아닐 수 있지 않는가. 여기 명사 썼는데 너는 왜 명사를 쓰지 않았느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했었죠. 우리는 중학생 때부터요.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등위 접속사가 있었으면 이 친구를 응용해서 왜? 뜻이 너무 단조로워. 그지? 그리고 그런데 혹은 이런 느낌밖에 안 드니까 너무 기본적인 뜻만 담고 있단 말이야. 문장을 계속해서 좀 더 풍성하게 쓸 건데 말이야. 이어줄 거니까. 그래서 손만 잡은 접속사에다가 추가적인 의미를 덧붙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상관 접속사라고 하고요. 상관이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사실 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얘를 세트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다녀요 였고요.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되는 재료는 누구였다? 요거는 등위 접속사가 재료가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관이라는 건 서로 관련이 있어요. A와 B가 서로 관련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and라는 친구에 응용한 상관 접속사 중에 하나가 both라는 애를 붙여서 A와 B 둘 다라는 느낌이었죠. 그쵸? 네, 아시죠? 그 다음에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를 응용해서 거기다가 not A but B 했어요. A가 아니라 근데 B야 였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not only A but also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B 해서 A와 B가 있는데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 라고 얘기해 줄 때가 있겠죠. 그쵸? 맞나요? 근데 이 둘은 사실은 뿌리가 같습니다. 왜냐면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요 친구에다가 요런 거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에다가 이런 거 붙였을 뿐입니다. 얘네를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근본적으로 논리적으로는 A 아니고 B라는 거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결론은 야 A 아니고 B잖아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독해를 할 때 제대로 읽어볼 때는 이 B잖아에 사실은 굉장히 눈이 가야 돼요. 그쵸? 생각을 B 쪽에 많이 해야 돼요.
라는 게 되겠죠. 우리 독해 수업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요거는. but을 응용한 상관 접속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or, 뭐뭐 또는 뭐뭐 혹은 이런 뜻의 or에 응용한 either A or B, A나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면 돼. 아무거나. 또 둘 중 아무거나 하나. 자, 이 친구를 활용을 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자, 요거의 거울처럼 되는 친구인데 either라는 친구가 여기 있는데 앞에 n이 붙었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neither A or 앞에 n을 하나 더 붙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A 도 B 도 둘 다 아니야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 고등학생쯤 됐으니까 슬슬 여집합이나 여사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요렇게 둘 중에 적어도 아무거나 하나 둘 다 아니야 이런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or를 응용한 상관 접속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선생님 수업 말고도 어떤 다른 수업을 들으셔도 이런 식으로 A, B 표현이 있다면 이들은 전부 대등한 친구들을 나타낼 겁니다. 자격이 대등한 친구를 나타낼 거고요. 우린 이런 구조를 어떻게 이야기했다? 병렬 평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위 접속사 요거, 상관 접속사 요거, 결론은 뿌리가 여기에서 나왔죠. 이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손을 잡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문장 대 문장이냐, 명사냐, 명사 대 명사냐, 뭐 이런 어디까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거지 같은 애들끼리 잡아줘야 되는데 라는 그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즉 그게 뭐다? 병렬 구조라는 거. 병렬 구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응용에 불과하고 얘에 대한 개념을 잘 갖고 병렬, 평행 구조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접속사. 여러분이 아마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기간 동안에 접속사는 이런 거지라고 했을 때 요 둘을 주로 떠올립니다. 왜냐? 너무나 직관적이죠. 앞에랑 뒤에랑 그냥 이어줬어요. 접속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직관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았단 말이다. 근데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접속사가 우리가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접속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세 번째 접속사의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세 번째 친구는 한 문장 안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잠깐만 여기까지는 별 느낌이 안 살아요. 그렇죠? 아까 접속사가 뭐라 했으니까 한 문장 안에다가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붙여준 거니까 자세한 내용을 전달을 할 건데 다른 문장을 가져와 가지고 원래는 1번 문장 삐리리리리 쓰고 그 뒤에 2번 문장 삐리리리리 이렇게 썼어야 됐던 것을요 1번 문장이라는 틀 안에 1번 삐리리리리 하다가 2번을 갑자기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집어넣어 버려요. 예. 그래서 가져와서 구겨 넣는다라고 선생님이 진짜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이 중간에 껴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우리는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종속 접속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원래는 나도 독립적이고 얘도 독립적이었는데 아니 이럴 수가 1번이라는 그 문장 안에 2번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다 와 들어가 라고 해주는 그 접속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쵸? 그 친구의 이름을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속 접속사라는 친구는 일단은 접속사 자체가 갖는 고유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뭐 등위 접속사도 각자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종속 접속사는 생각보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써놨어요. 의미가 각각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종속 접속사는요. 바로 뒤에 전달하고자 하는 다른 문장을요. 자, 접속사 뒤에 다른 문장을 갖고 오고요. 그거를 한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묶게 됩니다. 한 덩어리로. 지금 보면 그림이 이해가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생김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 블라블라 가다가 접속사 등장이요 맨 앞에 등장을 하고 그 뒤에 원래 문장이 들어가 있네 라고 할 건데 문장은 아직은 지금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가 적어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동사 없이는 안 되니까요. 그런 덩어리 지어서요. 아까 전치사 기억나시죠? 덩어리로 묶었답니다.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하나로 보는 겁니다. 얘를 왜 하나로 묶나요? 했더니 하나의 단어처럼 보기 위해서요. 단어처럼이요. 단어처럼. 단어라는 건 우리 지금 뭐하고 있죠? 단어를 분류하고 있죠. 하나의 단어가 됐다는 건 하나의 품사가 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문장이요. 하나. 저는 문장입니다. 둘.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이 둘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 이리 오세요 해서 여기다 구겨 넣으셨습니다. 구겨 넣으셨어요. 그럼 이 친구는 무슨 취급된다고? 어떤 단어 하나가 되게 됩니다. 단어 하나가 된다는 건 이 문장 1번 안에 종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단어처럼 우리는 큼직큼직하게 보려고 묶어볼 겁니다. 그렇죠? 묶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와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데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돼서 그럼 하나의 품사가 됩니다. 그래서 품사가 뭐가 되냐? 동사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썼지만 동사는 제일 중요하니까 동사 빼고 명사가 덩어리로 되거나 형용사가 큰 덩어리가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길어졌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한 덩어리면 한 단어처럼 쓸 겁니다. 아까 전에도 전치사와 명사를 하나로 형용사 혹은 부사 한 단어처럼 볼 겁니다. 접속사, 특히 종속 접속사를 지금 얘기하는데 종속 접속사가 먼저 등장하고 뒤에 다른 문장이 쏙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갖고 왔을 거예요. 걔를 한 덩어리로 볼 거다. 왜? 어떻게 한 덩어리로 봐요? 라고 하면은 문장을 읽어보세요. 읽으면 문장의 의미가 끊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의미. 그럼 거기까지가 경계선이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걔도 아무리 길든 두 줄이든 세 줄이든 그렇게 하나로 엮여 있으면 그냥 한 단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진장 자세하겠죠. 무지무지 구체적이겠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겠죠. 읽는 사람한테. 아무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원래는 따로따로 단독으로 쓰던 문장이 종속 접속사 때문에 얘가 앞으로 와서 하나의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문장이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 속에 들어가서 박혀버렸어요. 단어 역할 하나 하니까 종속되었습니다. 꼬봉이 되셨다고. 자, 그래서 그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그 큰 문장 안에서 명사 자리,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면 명사절. 아까 전치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덩어리는 전치사 구라고 했잖아요. 그쵸? 맞나요? 전치사 구는요,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 했으니까 걔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용사 구. 그죠? 그 다음에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부사 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를 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덩어리 접속사부터 해서 이끌어서 묶어본 덩어리가 명사가 되면 명사절, 형용사면 형용사절, 부사면 부사절이라고 우리는 부를게요. 여기는 왜 절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접속사가 명사만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문장을 갖고 오셨거든요. 그렇죠? 문장을 갖고 왔으니까 이름을 구분지어 부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자, 단독으로 쓰지 않는 전치사 혹은 접속사가 다른 친구들을 불러와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하나로 묶은 것은 하나의 단어와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물론 의미는 자세하지만 그걸 기억해줘서 무엇으로 묶였냐에 따라서 절, 구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셨죠? 자, 아까 전치사 구는 형용사와 부사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가 없죠? 여기는
명사구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명사구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는 바로 뒤에 뭘 가져와야 되죠? 명사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배웠죠? 그럼 여기 애초에 명사가 들어있어요. 명사와 전치사를 합쳤다는 건 명사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죠?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구는 안 돼요. 형용사, 부사예요. 동사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했어. 그럼 여기서는 접속사가 문장을 갖고 왔으니, 원래는 단독으로 쓰던 문장을 갖고 왔으니까 그 덩어리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각각 명사, 형용사, 부사로 만들어주는 종속 접속사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접속사 단원에서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훨씬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덩어리가 된 역할은 그냥 각 품사, 그러니까 한 단어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아시겠지만 형용사절이요, 미리 말씀드리면 관계사로 시작하는 절은요 주로 명사의 한정, 형용사가 하는 기능 중에 형용사가 하는 기능 두 가지였다. 그치? 주로 한정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꾸며준다고 직접. 그치? 요 정도가 됩니다. 요대로만 하면 조금 접속사에 대한 예문도 없어서 선생님이 예문 하나만 쓰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문들을 선생님이 써봤어요.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쓰인 걸 써봤는데 첫 번째입니다. People who most Asians find beautiful 했습니다. 여기에 이상하죠? 지금 대부분의 아시아 사람들이, 여기는 생각하다 정도로 할게요. beautiful 하다고 생각하는 했는데 또 여기에 갑자기 have라는 동사가 등장하다 보니까 의미가 끊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who부터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그런 사람들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인 people을 한정 지어준다 해서 요 전체 길지만 덩어리는 형용사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어고 이제 동사가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have a respectful aspect in their minds 해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측면들을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예문이었고요. 두 번째 예문이요. The competition has delayed 했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가 지연됐어요. Since lots of people refuse to join in 했습니다. 자, 여기부터고요. 자,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문장 끝나도 됐었어요. 네, 그래서 경기가 지연되는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해서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since라는 접속사가 있고 lots of people 하는 주어, refuse 거부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동사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이미 경기가 지연돼 버렸어요 라고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없어도 그만이고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덩어리는 부사로 볼게요. 그래서 부사 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썼는데요. What Jacob prefers 했어요. 자, 제이콥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입니다. When he has to make decisions, 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제이콥이 선호하는 것이 is, 여기가 동사고요. 사실은 asking a lot of questions 에서 많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도였고요. 여기는 what으로 시작을 해서 제이콥이 좋아하는 것은요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주어가 되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when이라는 접속사가 하나 더 들어가서 뭐뭐 할 때라는 그 상황이나 시간에 관련된 설명을 또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접속사가 하나, 둘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 접속사로 시작된 덩어리 안에 또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큰 덩어리는 얘고요. 이 덩어리가 제이콥이 선호하는 것은 이라는 주어가 되기 때문에 명사고요. 이 안에 뭐뭐 했을 때라고 부가적으로 상황, 시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사 덩어리가 됩니다. 이런 자세한 방법은 다음에 우리 접속사 단원에서 진짜 자세히 할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 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자고. 접속사 등장
문장 갖고 와서 하나로 만들었어. 어떤 단어처럼. 형용사. 그쵸? 그 다음 여기도 접속사가 등장해서 문장이 또 나왔어. 근데 어떻게? 하나의 단어처럼 보자. 그 다음 여기도 접속사가 등장해서 문장을 갖고 왔는데 하나의 덩어리로 볼 거야. 명사. 근데 이 안에도 또 접속사가 하나 더 있어서 또 작은 하나의 단어인 거야. 이거를 단어 하나, 부사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다 필요 없어. 이거 전부 다 그냥 명사 하나. 명사, 주어야, 동사, 있어.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구조가 익숙해져야 여러분들이 더 복잡하고 더 힘든 문장들을 볼 때도 얘가 접속사가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요 덩어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큼직큼직하게 문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길어지고 복잡한 문장에서 접속사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특히 종속 접속사의 개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 품사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들어주느라. 네, 품사의 마지막. 근데 이제 제목이 번외 품사입니다. 별로 필요 없거든요. 였어요. 하나 있습니다. 감탄사요. 7번이라고 썼지만 8번째 품사가 됩니다. 우리는 명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8번째 품사인데 exclamations인데 감탄사. 감탄할 때 쓰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hooray, 야호란 뜻이에요. 와우 알죠? 타다 하면은 짜잔 이런 뜻입니다. 하다면 이제 what a lovely day it is. 오늘 너무 날이 좋네 라고 지금 이렇게 감탄할 때 쓰는 이 재료, 이런 것들을 감탄문이나 감정의 동요들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고요. 뭐 그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아시면 되고 우리는 그닥 쓸모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장의 재료가 되는, 우리 표현의 재료가 되는 단어의 분류, 품사에 대해서 알아본 게 된 거였고요. 처음에 왜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가, 언어로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되겠구나. 단어를 분류한 것이 품사였고, 영어라는 언어에서는 품사가 8가지가 있었어. 그 중에 중요한 것도 있고 부가적인 것도 있고 혼자서는 못 쓰는데 덩어리 지어서 쓸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다. 까지가 오늘의 간략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따로 주게 되는 자료를 활용해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